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339페이지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원리인데 이것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원리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다른 말로 분산 투자 그러는데 개념은 그래요. 개념은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원리, 이것이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 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하나에 몰빵 해놓고 나중에 그 위험을 다 감수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놓으면 어느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가 얼마든지 부하가 될 수 있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근데 문제는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곳에 분산한다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싱싱한 계란만 골라 담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투자 대안마다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가급적 위험한 거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싱싱한 안정된 것들을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원리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가를 잠깐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보니까 분산 투자했는데 자, 평균 또는 기대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 또는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죠. 이것이 바로 뭘 나타내는 지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투자 대안이 A, B, C, D 4개가 있는데 각각의 투자 대안마다 기대되는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측정됐더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분산 결정 모형으로 봤을 때 A와 B 중에서 어느 거 선택? 즉 A와 B는 수익이 같네요.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니까 당연히 어느 거 선택? A 선택. 그래요. 그렇죠?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보세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이것이 이거보다 크니까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C와 D 중에서는 어느 거 선택?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D를 선택한다 하는 것이네요. 그죠? 이것이 이제 평균 분산의 결정 모형.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그렇게도 얘기하고. 자, 근데 A와 D 중에 어느 게 선택? A와 D 중에서는 어느 거 선택? 가만히 보니까 A와 D는 A는 D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고 D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 모형으로는 어느 것이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반은 A에 반은 D에 아니면 4분의 1은 A에 4분의 3은 D에 거꾸로 4분의 1을 D로 4분의 1을 A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결합비를 따라서 이것을 분산 투자해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은 작아지고 수익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포트폴리오 투자 원리라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위험이 분산되면서 안정된 수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 설명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쭉 연결되어 있어서 보거든요. 그걸 같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 340페이지를 보시니까 자산 A와 자산 B가 있는데 자, 자산 A, 자산 B를 봤더니 자산 A는 기대 수익이 10%가 발생할 수도 있고 12% 발생할 수도 있고 14%, 16%, 18% 각각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0.2 이렇다. 그리고 자산 B는 처음에 30%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4%, 그 다음 18%, 12%, 마지막으로 6%. 근데 각각의 확률이 똑같이 0.2, 0.2, 0.2, 0.2, 0.2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내용을 보면 A라는 자산에 투자하면 10% 발생할 수도 있고 12%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이 내용은 교재 340페이지에 그 왼쪽 가운데 있는 표 자산 A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에 투자하면 10% 발생할 수도 있고 12% 발생할 수 있고 14, 16, 18%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0.2, 20%씩이더라. 그러면 A에 투자하면 기대수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이걸 갖다가 구성비에 따라 가중 평균에서 평균값을 구하면 이것이 바로 기대수익.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전부 합해서 매수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눠도 되고 그냥 10 곱하기 0.2, 12 곱하기 0.2, 14 곱하기 0.2, 16 곱하기 0.2, 18 곱하기 0.2 해서 더하면 얼마? 14%가 평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대수익이 14%.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0283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10%니까 0.1 곱하기 확률이 얼마? 0.1 곱하기 0.2. 우리 지난번에 저기 잠깐 앞에 한번 가볼까요? 평균 구할 때 수익 기대치 구할 때 329페이지 보시면 수익의 측정과 위험의 측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평균이 얼마입니까? 14죠. 그러면 0.1 빼기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볼까요? 거기 표를 그대로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10%가 0.1이 되겠지. 그럼 0.1 빼기 평균이 얼마? 0.14의 제곱 곱하기 0.2. 두 번째 0.12네요. 그러면 더하기 0.12 빼기 0.14의 제곱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해볼까요? 세 번째는 0.14 빼기 0.14의 제곱 곱하기 0.2. 그 다음에 0.16 빼기 0.14의 제곱 곱하기 0.2. 그 다음에 0.18 빼기 0.14의 제곱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면 돼. 이건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건 분산이겠지.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진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시면 돼. 그렇게 계산된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어요? 0.0283 그래요. 비안의 경우 마찬가지. 비안의 경우 30, 24, 18, 12, 6 했는데 확률이 똑같으니까 합해서 5로 나누면 평균이 얼마? 18% 바로 나오겠지. 그렇죠? 눈으로 계산해도 가운데 18%.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거기 얼마 나왔어요? 0.0849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A는 B보다 수익도 작고, A는 B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고, B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 모형으로 보면 A가 좋다, B가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반은 A에 반은 B에 4분의 1은 A에 4분의 1은 B에 또는 4분의 1은 A에 4분의 3은 B에 거꾸로 4분의 3을 A로 4분의 1은 B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결합비에 따라서 이것을 분산해서 투자해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수익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분석해 놓은 표가 341페이지예요. 거기 보니까 제일 위에 표를 보면 1, 2, 3, 4, 5 5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번 포트폴리오는 전액을 다 100% 다 어디에? A에 투자하는 경우죠. 100% A에 투자한 경우 이렇게 쭉 돼서 평균 14%, 표준 편차 0.0283.
5번 보세요. 5번은 100% B에 투자한 경우로 되어 있죠? 34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요. 100% B에 투자한 경우는 똑같이 30, 24 쭉 내려와서 평균 18, 표준 편차 0.0849. 근데 가운데 있는 3번 보세요. 3번은 2분의 1은 A, 2분의 1은 B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줄에 20 나왔죠. 이제 20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10% 곱하기 2분의 1, 30% 곱하기 2분의 1에서 평균 냈더니 얼마 나왔어요? 20 나온 거예요. 그게 10% 곱하기 0.5, 30% 곱하기 0.5에서 더한 것이 20 나온 거예요. 두 번째 18은요. 두 번째 18은 그대로 12% 곱하기 0.5, 그 다음에 24% 곱하기 0.5에서 더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16은 14 곱하기 0.5, 18 곱하기 0.5에서 평균 낸 것이 16 나온 것이고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평균 얼마? 16% 표준 편차 0.0283.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3번처럼 반은 A에 반은 B에 분산 투자하면 전액을 다 A에만 투자한 경우와 비교해 봤더니 위험은 어떤데? 같은데 수익은 14에서 몇으로? 16으로 커져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4번을 보세요. 4번은 2번 볼까요? 2번은 4분의 3은 A, 4분의 1은 B에 했더니 첫 번째 줄에 15 나왔죠. 1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분의 3 곱하기 0.1, 10%,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30% 해서 더하는 것이 15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15는 4분의 3 곱하기 12%, 4분의 1 곱하기 24% 해서 더한 것이 15 잘 나왔네. 평균 얼마? 15. 전혀 위험은 없어져 버렸죠. 항상 15% 나오는 것이니까 전혀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 그럼 2번처럼 결합하면 전액을 다 A에만 투자한 경우와 비교해 봤더니 위험은 어떻게 되고 더 0.0283에서 더 작아졌고 수익은 14에서 15로 커졌네. 그래서 2번처럼 결합하면 위험은 더 작아지고 수익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이렇듯 자산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비율에 따라서 분산 투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더 커지거나, 3번처럼 또 여기는 없지만 수익은 같은데 위험은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2번처럼 수익은 더 커지면서 위험이 더 작아지는 그러한 다양한 결합 편익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원리, 이것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341페이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수익률 계산 어떻게 돼요? 각각의 투자단의 수익률을 어떻게? 가중 평균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계산하면 보니까 341페이지 하단에 전체 200억으로 2천억이구나. 2천억으로 투자했는데, 그렇죠? 빌딩 3개를 매입했는데 400억 원 매입한 것이 있고 600억 매입한 것이 있고 1000억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각각의 수익이 400은 얼마? 8%, 600짜리는 9%, 그 다음에 1000억짜리는 쭉 보니까 10%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투자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천억 중에 4억이잖아. 그럼 2천분의 400 곱하기 8%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2천분의 얼마? 600이죠. 600 곱하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2천분의 100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그냥 10% 이렇게 해서 평균 되면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전체 구성비에 따라서 2천분의 400, 2천분의 600, 2천분의 1000 이렇게 해서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수익률. 원리들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원리가 포트폴리오인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즉 위험을 분산시켜서 제거시키고자 하는 투자 지침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잠깐 보니까 이제 그것이 3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구분되어 있는데, 투자의 총 위험은 통상 이렇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의 합계로 구성돼요. 합계로 구성되면서 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그래요. 자, 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약이 드는 위험 그래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의 변화 이런 것들. 자,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자율이 변한다. 여러 가지 경기가 흐름이 변동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든지 이자율이 변하면 시장 전반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모를까,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서도 피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것이 체계적인 위험. 반대로 비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야게 되는 위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좀 그 내부 구조가 좀 부실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주위 환경이 안 좋다. 그럼 이것은 그 부동산의 개별적인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야게 되는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어떻게 피하면 돼요? 그거 빼버리고 다른 데 투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도 다 영향 주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 바로 체계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그러면 크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구분할 때 말 그대로 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투자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고 다 전부 다 감수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구하는 수익을 높여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면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제거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위험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통계적인 확률 분석이기 때문에 자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되는데, 이때 제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인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산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은 제거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무슨 위험이고? 체계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고, 자산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위험이 작아지죠. 이것이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고, 이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의 합계가 바로 총 위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총 위험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것이 비체계적인 위험, 그리고 이 빨간 것이 체계적인 위험이 된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면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고, 자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되되, 이때 제거되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고자 한다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인 위험인데, 문제는 그러면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다 위험이 값어되냐? 그건 아니고, 그 수익률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상관관계에 따른 측정치가 상관계수인데, 그 상관관계에 따른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감소 효과는 달라지는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예요.
자, 그러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해서 표시한 것이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의 의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개에 대한 수익률의 흐름이 동일한 방향, 동일한 비율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A가 10% 상승하면 B도 10% 상승하고, A가 10% 하락하면 B도 10% 하락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다시. 잠깐. 플러스 1인 경우.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두 대안의 흐름, 수익률 흐름이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비율로 변하는 거야. 순간 착각했었죠. 그러니까 A가 10% 상승하면 B도 10% 상승하는 것이고, A가 10% 하락하면 B도 10% 하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향, 동일한 비율로 변하는 경우가 플러스 1의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의 상관관계. 반대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와 B 두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A가 10% 상승하면 B는 10% 하락하고, A가 10% 하락하면 B는 10% 상승하고 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의 상관계수이고 그래요. 이게 핵심은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차이인데, 플러스면 같은 방향,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이고, 근데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비율이면 1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같은 비율로 변하면 마이너스 1이고, 동일한 방향,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 플러스 1인 경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상관계수가 몇? 0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분산 효과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플러스 1인 경우는 분산 투자해봤자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니까 분산 투자해봤자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를 않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의 제거 효과, 분산 효과는 커지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결합하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는 343페이지 쭉 해서 설명되면서 마무리 정리된 거, 343페이지 그 핵심 정리 보세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비체계적인 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플러스 1인 경우는 아무리 분산 투자해도 비체계적인 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제거 정도는 달라지되, 포인트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분산 투자할 때 주식 같은 거 보세요. 주식 같은 거 분산 투자할 때 수익률의 현금 흐름이 비슷한 것끼리 아니면 서로 다른 것끼리, 그렇죠. 서로 다른 것끼리 분산 투자한다. 그래야 그만큼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이 불황일 때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산 투자하세요. 그럼 위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할 때는 서로 같은 종목이 아니면 서로 다른 종목에, 서로 다른 종목에 같은 종목인 경우는 수익률의 변동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분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서로 다른 종목의 분산 투자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고 플러스 1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핵심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확인하고, 플러스 1인 경우는 전혀 분산 효과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설명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효율적 프론티어와 효율적 전선 했는데, 자, 이건 보세요. 이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위험이 감소되는가 원리는 설명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현실의 투자 대안이 무수히 많아요. 그죠? 부동산 무수히 많지, 투자할 거.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다양한 투자 대안이 있는데, 다양한 투자 대안마다 기대는 수익과 위험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산도, 즉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할 수가 있더라. 가령 A, B, C, D 쭉 많은데, 가령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 다양하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각각의 포트폴리오마다 평균과 분산이 측정될 거란 말이에요. 즉 수익과 위험이 측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같은 기대 수익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 같은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르면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혹은 평균 분산법 또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쪽이 기대 수익이고 이거 위험이다 했을 때 위로 가서 수익은 커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서 위험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험의 크기가 이만큼일 때 0에서부터 위험의 크기가 이만큼일 때 그러면 같은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만큼까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 위로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 거꾸로 동일한 수익에서 가장 위험이 작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 갖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요. 그러면 위험이 이만큼일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만큼까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위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밑에 있는 것들은 무수히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이거보다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 선택할 것이고 또 위험이 이만큼일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만큼까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면 이것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이 이만큼일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만큼까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면 이것도 뭐이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다른 말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이것을 이름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는 뭡니까? 같은 위험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거. 같은 수익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이것이 바로 효율적 포트폴리오고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요. 이 전자는 앞전자거든요. 가장 앞서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으면 그게 효율적인 것이니까 없고 밑으로는 무수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지배되는 범위를 보면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범위는 선상과 선상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건 선상과 선상과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건 선상과 선상과 안에 있는 것 이거에 의해 지배되는 건 선상과 선상과 안에 있는 것에 지배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A, B, C, D, E, F, G 아니면 H 있다. 그러면 각각의 포트폴리오마다 지배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H가 J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에 D에 의해서 지배되는 범위는 어떤 거예요? 여기 있으면 I라든지 H라든지 J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 선상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배되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지배되는 건 선상과 선상과 안에 있는 것 따라서 J는 B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꼭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된 투자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인데 그럼 당연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어디 상에 존재해야 돼요? 이 효율적 전선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위에는 없으니까 아니 밑으로 가면 오히려 지배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효율적 전선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찰복선 이렇게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이건 암기해버려요. 그냥. 다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상에 존재하되 이 효율적 전선과 투자재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철보선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되 무철보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것은 공격적이고 보수적이고 당연히 보수적이고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된다. 자, 이거 잠깐 이제 보완 설명드릴게요. 그림으로만 봐도 이게 위험이고 수익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한 거. 이것은 상대적으로 A가 되는 것이고 이건 상대적으로 D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수익이 같을 때 A가 더 위험을 많이 감수해, B가 더 많이 감수해요. B가 더 많이 감수한다는 얘기잖아. 이 같은 수익에서도 B가 더 위험을 많이 감수한다는 것은 B가 더 A보다 뭐이다? 공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것인데 그럼 포인트를 잡아보면 A는 D보다 수익도 어떻고 D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은 거예요. 반대로 D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큰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가 D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이요. 작게 보고 작게 싸겠다는 얘기고 반대로 D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만하면 공격적, 가파르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효율적 전선, 투자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의 의미는 보통 같은 위험에서는 그만큼 이상의 주어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의 우상향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345페이지 위에 있는 핵심 정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344페이지 그림 효율적 전선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A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E와 D 그죠? B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E와 F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배되는 범위까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 지금 다 제가 설명된 것이니까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핵심 정리 한번 볼까요? 자,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그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이 전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 아래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데 지배되는 범위 다시 한번 A에 지배되는 범위는 선상과 안에 있는 거. 이 C에 지배되는 건 선상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배되는 범위가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투자자는 주어진 힘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동일한 주어진 힘에서는 이만큼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의 의미가 된다. 3번이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투자자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을 때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까지 같이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 그리고 넘어가서 그 그림을 보면 346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 PA가 있고 PB가 있죠. 접점. 그랬을 때 A가 더 방어적이고 B가 더 공격적이다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원리 다 정리해서 확인해 두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산 3분법. 재산 3분법은 이제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포트폴리오 일종인데 재산을 주식과 그 다음에 예금과 부동산 분류했을 때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을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 주식은 어느 측면에서 가장 불리하고
안전성이 불리하고 수익성이나 황금성은 제법 높고, 예금은 수익성이 안 되고 안전성이나 황금성은 제법 높고,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나 수익성은 제법 높고, 이렇게 해서 주식은 안전성 측면에서, 예금은 수익성 측면에서, 부동산은 황금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유하지 않고 부동산에도 주식에도 예금에도 골고루 분산해서 재산을 보유하는 투자 원리, 이것을 재산 3분법. 조심할 것은 이것도 포트폴리오 일종이긴 한데 꼭 3등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예금, 3분의 1은 부동산,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꼭 3등분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 3분법이지 재산 3등분법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그때 주어진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비는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보유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유하는 투자 원리가 바로 재산 3분법이다. 그 정도 의미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썩 중요한 거 아니니까 원리만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는 다 확인했고, 이어서 이제 347페이지 보시면 투자 분석 들어가요. 투자 분석. 투자 분석하는데, 투자 분석하려면 이제 그에 따른 기초 개념으로서 화폐, 시간 가치,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해서 투자의 현금 수지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기초 개념으로서 이제 그 투자에서의 투자 시장 참여자 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장 참여자가 지분 투자자, 저당 대출자, 임차자, 정부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네. 가령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일반적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 어렵고 타인 자본을 결합해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자기 자본은 40억 갖고 은행에서 타인 자본으로 60억을 결합해서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총, 여기서 읽을 때 총 투자 얼마? 총 투자가 100억이고 그 중에 자기 자본 했는데 이걸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타인 자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 그래요. 따라서 자기 자본 40억, 은행에서 60억 빌려 투자했다. 이렇게 구성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분이 40억이고 저당이 60억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에 투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 임차한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는 내 돈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뭐이고? 지분 투자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참여하죠. 이것이 뭐이고? 저당 대출자 또는 저당 투자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투자하면 이걸 임차한테 임대해서 수익 올리죠. 그러면 임차자도 소비자로서 시장 참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사업 하는데 누가 또 감사받고 그래요. 정부가 또 감사받죠. 그래서 정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장 참여자는 지분 투자자, 저당 대출자, 그 다음에 임차자, 정부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 논점만 확인 이것은. 이거 위고 있는 분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러면 이제 뭐 중개사도 있을 수 있고 평가사도 있을 수 있고 관리사, 회계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 이건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지분 투자자, 저당 대출자, 임차자, 정부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 단계. 투자자 목표 파악, 투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 분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했는데 먼저 투자자 목표 파악,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목표 파악, 그 다음에 투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 분석, 그 다음에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런 흐름 속에 투자한다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목표 파악, 투자자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 하기 위해서? 망하려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수익의 극대화 혹은 부의 극대화, 돈 벌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 투자 환경 분석. 이것은 이제 세제적, 그 다음에 금융적, 그리고 법률적 환경을 포함한 제반 투자 환경 분석. 왜냐하면 투자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세금.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세금 있잖아요. 세금 규정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또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대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가 얼마에 드는가 해서 금융적 환경, 그 다음에 규제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법률적 환경에서 세제적, 금융적, 법률적 환경을 포함한 제반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 수집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대되는 수익과 비용, 지출액과 수익 예측하죠. 특히 부동산 투자 수익은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계산하고, 이것이 예측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투자의 타당성 분석.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다음 이어서 쭉 설명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아주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이나 아니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이고, 그 속에 이제 순현가법이나 내부술법이나 수익성 주소법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추경적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되고 내부 수익은 요거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바로 이어서 쭉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흐름. 먼저 목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파악, 자료와 정보 수집이죠. 이것이 투자 환경 분석이고, 이걸로 토대로 해서 기대되는 수익과 비용을 예측해서 이걸 갖다가 투자 분석 기법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런 것이 기본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의 기초 흐름과 단계 확인했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기대되는 수익과 비용을 예측해서 계산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시차를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 바로 화폐 시간 가치인데,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니다.